48시간. 미국이 70년 쌓아온 군사 시스템이 붕괴된 시간입니다. F-35 전투기 생산 라인, 토마호크 미사일 공장도 800억 달러 규모가 동시에 셧다운됐죠.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의 아니오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백악관의 480조 원의 요구, 거부하면 관세 100%.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이틀 밤 안에 끝난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48시간 만에 미군 가동률 89%, 61%, 월가 2조 달러 증발. 무너진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해밀턴입니다. 미국 국방부 조달국에서 28년 동안 군수 공급망을 담당해온 책임자입니다. 전투기와 미사일, 위성통신 장비, 군용 반도체까지 미군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핵심 장비의 공급 구조를 관리해왔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미군을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예산 규모만 해도 연간 8천억 달러를 넘고 전 세계 70개국에 기지를 두고 있으며 전투기 보유 대수는 1만 3천 대를 넘어섭니다. 숫자만 보면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시스템처럼 보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무너지면 미국의 안보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그 믿음이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시간 새벽 3시 17분. 국방부 내부 비상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했고 펜타곤 지하회의실로 전 직원 소집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 시간에 호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걸프전 때, 9.9 테러 직후, 그리고 대형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때뿐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공군 조달 담당자, 해군 군수 책임자, 방산 분석관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붉은색 경고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전투기 생산 차질 위험 단계 최고 수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미국 전투기 생산이 흔들린다는 의미는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위기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회의를 주재하던 장교는 조심스럽게 자료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료에는 F-35 전투기, 토마호크 미사일, 이지스 시스템, 차세대 폭격기까지 모두 같은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공급 위험 경고,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나라 이름, 대한민국.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한국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회의실 안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군사협력 국가입니다. 우리가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적어도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F-35 핵심 반도체 3종류, 정밀 센서 2종류, 디스플레이 패널, 배터리 관리 모듈. 이 부품들의 70% 이상이 한국 기업에서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삼성, SK, 그리고 협력업체들. 특히 삼성 반도체는 군용 특수 칩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 6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 생산 비율은 불과 18%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값이 싸고 품질이 좋다는 이유로 한국산 부품을 선택해왔습니다. 공급이 안정적이었고 불량률은 미국 업체보다 40% 이상 낮았습니다.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회의에서도 대부분은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문제를 일으킬 리 없다. 미국과 싸울 이유가 없다. 경제적으로 손해만 본다.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특히 백악관에서 파견된 인사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으면 못 산다. 수출의 15%가 미국이다. 군사보호 없으면 북한에 바로 흔들린다. 이런 식의 분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치 한국은 선택권이 없는 나라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일리가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14%, 주한미군 병력 2만 8천 명, 연간 방위비 분담금 약 1조 5천억 원. 숫자만 보면 미국이 훨씬 우위에 있는 구조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한쪽 화면에 다른 자료가 잠깐 떴습니다. 삼성 베트남 공장 생산량 그래프였습니다. 베트남 북부 지역에 위치한 삼성 스마트폰 공장은 연간 생산량 2억 대,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공장은 반도체 테스트, 부품 검증, 군수용 칩 일부 공정까지 함께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삼성, 한국, 이 세 단어가 하나의 공급망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이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참고 자료 정도로만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결국 따를 것이다. 버틸 수 없다. 시간 문제다. 회의실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백악관에서 공식 요구가 발표됩니다. 480조 원 투자 요구, 관세 100% 경고. 그 순간에도 대부분은 웃었습니다. 끝났다. 이제 한국은 선택지가 없다. 저도 솔직히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오만이 모든 붕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왜 미국이 그렇게 확신했는지, 그리고 왜 그 확신이 틀렸는지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백악관의 공식 발표가 나온 날, 워싱턴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주요 언론사 헤드라인은 거의 같았습니다. 한국의 사상 최대 투자 요구, 거부시 전면 관세 조치.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모두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압박 카드, 결정타, 최후 통첩. 방송 패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은 선택권이 없다. 미국 시장을 잃으면 끝이다. 삼성도 버틸 수 없다. 특히 경제 전문 채널에서는 하루 종일 같은 분석이 반복됐습니다. 한국 전체 수출의 14%가 미국이다. 반도체 수출의 32%가 미국이다. 자동차 판매량의 25%가 미국이다. 이 숫자들이 계속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마치 판결문처럼 말입니다. 그날 오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는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요구는 합리적이다. 한국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거부하면 자멸이다. 이 발언은 전 세계 언론에 그대로 인용됐습니다. 한국을 향한 시선은 점점 무시와 조롱에 가까워졌습니다. 일부 평론가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 공급망에 묶여 있다. 삼성도 애플 주문 없으면 흔들린다. 베트남 공장도 미국 승인 없이는 어렵다. 베트남 삼성 공장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반도체 테스트 라인의 40%가 베트남 삼성 협력시설에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약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연결된 공급망, 의존 구조, 탈출 불가능한 시스템. 이런 표현들이 언론에 쏟아졌습니다. 펜타곤 내부 분위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위 장성 회의에서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사흘이다. 베트남 공장도 멈추면 타격이 크다. 삼성이 먼저 항복할 것이다. 회의실에서는 웃음까지 나왔습니다. 마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당시 국방부 보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의존도, 매출 기준 평균 37%, 환율 충격 예상 손실 연간 45조 원, 관세 적용 시 이익률 절반 감소. 이 수치들은 한국이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논리를 강화하는 데 쓰였습니다. 저 역시
그 보고서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한국이 불리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보고서 어디에도 미국의 의존도는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한국 반도체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미국 방산이 삼성과 SK에 얼마나 묶여 있는지, 베트남 생산 라인이 군수 테스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부분은 부록 한 장으로 처리돼 있었습니다. 거의 아무도 보지 않는 페이지였습니다. 회의에서 이 점을 언급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괜히 분위기 흐리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대부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대신 확신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긴다. 한국은 결국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반복됐습니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은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70년 동안 미국 보호 속에서 성장했다. 이제 대가를 치를 때다. 이 발언은 한국 언론에도 그대로 보도됐습니다. 외교 문제로 번지기 시작했지만 미국 내부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압박 전략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팀에서는 이미 시나리오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삼성 미국 공장 증설 확대, 베트남 공장 일부 이전, 한국 정부 투자 수용, 모든 단계가 미리 설계돼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선택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시점까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거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거부했을 때 미국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진지하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국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 예고가 속보로 흘러나왔습니다. 백악관 상황실 모니터에 한국 청와대 화면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공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타협할 것이다. 조금 버티는 척하다가 물러설 것이다. 그 믿음이 곧 완전히 무너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화면이 백악관 상황실 모니터에 연결되던 순간 회의실 공기는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화면 속 대통령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외교적 미소도 완곡한 표현도 없었습니다. 단정적이고 준비된 얼굴이었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이미 결론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480조 원 투자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동맹은 명령이 아니다. 상호 존중이어야 한다.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발언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 안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펜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모니터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처음 몇 초 동안은 아무도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지는 미국 내부 시나리오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악관과 국방부, 상무부와 재무부가 함께 만든 비공개 대응 시나리오는 총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즉시 수용. 두 번째, 부분 수용 후 협상. 세 번째, 시간 끌기. 네 번째, 형식적 거부 후 재협상. 이 4가지 중 완전 거부는 없었습니다. 아예 계산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물러선다. 버틸 체력이 없다. 내부 반발이 먼저 터진다. 이런 가정 위에서 모든 전략이 설계돼 있었습니다. 이 판단의 근거는 수치였습니다. 당시 백악관 경제팀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외환 보유액 약 4천억 달러, 연간 무역 흑자 약 300억 달러, 국가부채 비율 50%대. 겉으로 보면 건전한 국가처럼 보였지만 미국은 다른 숫자에 집중했습니다. 대미 수출 비중,
금융시장 외국 자본 비율, 환율 변동 민감도, 이 세 가지였습니다. 특히 환율 분석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관세 100% 적용 시 원화 환율 최대 15% 급락 가능. 외국 자본 이탈 위험 확대. 이 문장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강한 확신을 줬습니다. 한국이 흔들릴 것이다. 먼저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이 분석에는 치명적인 공백이 있었습니다. 공급망 여기존 구조. 이 부분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 무역대표부 내부 자료를 보면 이 항목은 단 2줄로 처리돼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의존도 높음, 중장기 대체 가능, 중장기 대체 가능. 이 네 글자가 모든 오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실제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군수용 반도체는 일반 반도체와 구조가 다릅니다. 극한 온도 대응, 전자파 차단, 장기 저장 안정성.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미국 국방부 인증을 받은 업체는 당시 전 세계에 12곳뿐이었고 그중 5곳이 한국 기업과 협력 관계였습니다. 삼성, SK, 그리고 베트남 테스트라인까지 포함하면 공급망 비중은 60%를 넘었습니다. 이 사실은 보고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판단이 먼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백악관 내부회의 녹취록 일부가 나중에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밀어붙이지 않으면 약해 보인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한국을 본보기로 만든다. 정책이 경제 논리가 아니라 권력 논리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베트남 삼성 공장에 대한 분석은 완전히 왜곡돼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베트남 공장은 대체 가능. 중국과 인도로 이전 가능.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베트남 북부 삼성 단지는 20년 동안 구축된 특수 테스트 허브였습니다. 군수용 칩 내구성 테스트, 우주방사선 시뮬레이션, 극저온 환경 검증. 이 설비들은 아시아에서 유일했습니다. 미국 내에는 같은 시설이 없었습니다. 새로 만들려면 최소 30억 달러, 시간은 4년 이상. 이 수치는 아무도 회의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의 분위기는 이미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거부하자 백악관 내부에서는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관세 즉시 발동, 금융 압박 검토, 기술 수출 제한 검토. 이 세 가지였습니다. 특히 관세 발동 명령은 발표 12시간 만에 행정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만큼 되돌릴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펜타곤 내부에서도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재고가 있다. 2달은 버틴다. 임시 조달하면 된다. 하지만 재고 조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F-35 전투기 핵심 칩 재고, 평균 17분, 토마호크 유도칩 재고, 21분, 이지스 시스템 모듈, 19분. 이 숫자가 보고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주도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거부는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서 군사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관세는 발동됐고, 언론은 갈등을 확대했고, 금융시장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첫 번째 이상 신호가 현장에서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조지아, 캘리포니아, 방산과 제조업 거점에서 동시에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부품 입고 지연, 검수 중단, 라인 정지 예고. 이 경고들은
아직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부 시스템에는 빨간 불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곧 멈출 수 없는 붕괴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포트워스에 위치한 F-35 최종 조립 공장에서 첫 번째 공식 보고서가 올라온 것은 관세 발동 이틀째 되는 날 오전이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주요 부품 공급 차질 보고. 하지만 내용은 전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들어오던 군용 반도체 세트, 비행 제어 모듈,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이 세 품목의 입고량이 평균 대비 92% 감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의 끊겼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장 관리자들은 처음에는 단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류 지연, 통관 문제, 행정착오, 이런 이유로 하루 이틀 늦어지는 일은 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8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 도착 기록은 멈췄고 항공 화물 예약은 취소됐으며 선적 일정은 전면 수정됐습니다. 그리고 본사로 하나의 문서가 전달됐습니다. 한국협력사 전원, 군수용 반도체 수출 잠정 중단 통보. 그 문서가 도착한 순간 공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관리팀은 즉시 비상재고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F-35 조종 컴퓨터용 칩, 잔여 수량 21세트, 레이더 처리 모듈, 잔여 수량 18세트, 전술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잔여 수량 15세트. 이 숫자는 완성 가능한 기체 수와 같았습니다. 최대 15대. 그 이후에는 단 한 대도 만들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생산 라인은 순식간에 의미를 잃었습니다. 날개가 붙은 기체들이 중간 단계에서 멈춰섰고 조종석은 비어 있었으며 전선들은 연결되지 않은 채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로봇팔은 멈췄고 컨베이어 벨트는 정지했으며 용접 불꽃은 사라졌습니다. 며칠 전까지 24시간 돌아가던 공장이 도서관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다른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엘라베마, 방산 부품 조립 공장들도 비슷한 보고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유도칩 입고 중단, 패트리어 시스템 센서 지연, 위성통신 모듈 공급 불가. 모든 보고서에는 같은 나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특히 레이시온 공장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습니다. 유도칩 한 개당 가격 약 32만 달러.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체 공급선이 없었습니다. 미국 내 인증업체는 아직 시험 단계였고 유럽 업체는 군사 규격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생산 일정표는 모두 수정됐습니다. 토마호크 월간 생산량 기존 180발 42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기존 95기 27기. 단순 축소가 아니라 사실상 붕괴였습니다. 국방부 내부 보고서에는 처음으로 이런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전력 공백 발생 가능성 높음. 이 표현은 사실상 경고였습니다. 전쟁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군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침묵했습니다. 정치적 판단에 군이 개입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치가 쌓이면서 침묵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태평양 전력사령부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F-35 가동 가능 비율 86%, 64%, 51%. 단 6일 만의 변화였습니다. 이 수치는 작전 계획을 다시 짜야 할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민간 산업도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조지아 현대차 공장, 부품 입고 지연, 텍사스 삼성 반도체 공장, 증설 일정 재검토.
베트남 삼성 협력 공장, 군수 테스트라인 축소, 하나의 공급망이 흔들리자 연결된 모든 산업이 연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경제부처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상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발동 일주일 만에 관련 산업 손실액 약 740억 달러, 일자리 위험 인원 약 12만 명. 이 수치는 매일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월가 역시 상황을 빠르게 감지했습니다. 방산주 지수 5거래일 연속 하락, 로키드 마틴 마이너스 18%, 레이시온 마이너스 21%, 노스럽 구르먼 마이너스 16%. 투자자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기 갈등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중심에는 한국과 삼성, 그리고 베트남 생산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펜타곤 내부에서는 비공개 태스크포스가 꾸려졌습니다. 이름은 단순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 긴급팀. 하지만 내부 문건에는 더 직설적인 표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변수 대응팀. 이제서야 모두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힘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것도. 펜타곤과 방산업계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하자 처음에 한국을 가볍게 보던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여전히 체면을 붙잡고 버텼고 다른 한쪽은 숫자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이 너무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그 수치가 틀린 게 아닐까라는 의심부터 꺼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말은 이런 종류였습니다. 현장 보고가 과장된 것 아니냐, 누군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생산 중단을 부풀린 것 아니냐, 재고가 그렇게 빨리 바닥날 리가 없다는 말이 회의실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전쟁을 준비해온 나라이고 그 과정에서 비상재고를 구축해왔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공급을 늦춘다고 해서 세계 최강 시스템이 며칠 만에 흔들린다는 그림은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였고, 그래서 처음엔 믿기보다 부정하는 쪽이 쉬웠습니다. 상무부는 긴급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방산 공급 차질이란 표현 자체가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으니 실제로 어느 품목이 얼마나 부족한지 다시 계산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펜타곤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치가 맞는지 확인하고 맞다면 왜 이런 구조가 되었는지 즉시 보고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날부터 회의실의 관심은 결과에서 원인으로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멈췄다는 사실을 탓하기보다 왜 멈출 수밖에 없었는지 파헤치기 시작한 겁니다. 재검증은 생각보다 잔인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한 것은 F-35 관련 부품 재고였고 숫자는 현장 보고와 거의 같았습니다. 일부 품목은 오히려 더 나빴습니다. 비행 제어용 칩세트, 전술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레이더 처리 모듈은 특정 생산 로트로 묶여 있어서 단순히 수량이 있어도 조합이 맞지 않으면 완성 기체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재고가 남아있다는 말이 완성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숫자가 틀렸다는 희망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검증은 토마호크 계열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담당팀은 처음에 생산 축소가 단순한 일정 조정이라고 보고했지만 다시 따져보니 핵심은 유도 장치의 특정 칩한 종류였습니다. 그 칩이 없으면 미사일은 외형을 갖추고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결국 생산 숫자는 의미를 잃고 완성품이 아니라 미완성품만 쌓이게 됩니다. 보고서에는 생산량 감소가 아니라 기능 완성 불가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 표현이 등장하자 군부는 더 이상 이 일을 경제 뉴스로만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외국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유럽과 일본의 몇몇 언론은 미국의 강경 조치를 호평했습니다. 동맹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한국이 과도한 흑자를 누렸다 같은 논평이 나왔고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장면을 당연한 질서처럼 다뤘습니다.
하지만 생산 라인이 멈췄다는 구체적 사실과 수치가 나오기 시작하자 논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유럽의 방산 전문 매체에서는 동맹국 납품 지연 가능성을 걱정하기 시작했고, 일본 내에서도 F-35 부품 수급이 흔들리면 자국 전력 계획이 꼬인다는 분석에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굴복할지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미국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에 관심이 옮겨간 겁니다. 동시에 중국 쪽 반응도 변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는 조용했지만 금융시장과 해상 물류 데이터에서 이상 신호를 민감하게 읽었습니다. 아시아 공급망에서 한국과 삼성 그리고 베트남 생산 네트워크가 흔들리면 단순히 미국만 타격받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기술 체계가 재배열될 수 있다는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감지되자 미국 내에서는 위기의 크기가 한 단계 더 커졌습니다. 문제의 결말이 단순히 관세 철회냐 유지냐가 아니라 세계 공급망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로 확장된 겁니다. 그럼에도 백악관의 일부 참모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의심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공급을 중단한 게 아니라 기업들이 계약을 핑계로 협상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흔드는 것 아니냐는 가설이었습니다. 즉 정치가 아니라 기업의 장난이라는 프레임으로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이 가설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다시 검증에 들어가자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중단이 한 업체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 계열과 협력사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었고, 그 흐름이 한국 본사와 베트남 현장, 그리고 미국 내 납품 창구까지 한 줄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연이나 단일한 장난으로 보기엔 일관성이 너무 강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항만 물류 데이터에서 나왔습니다. 군수 관련 품목은 공개 리스트에 그대로 잡히지 않지만 특정 등급의 전자부품 운송 패턴과 보험 처리 흐름은 남습니다. 분석관들이 선적 보험 문서와 운송 예약 취소 데이터를 교차 확인하자 같은 결론이 반복됐습니다. 단순 지연이 아니라 의도적 중단이며 중단의 트리거가 정책 충돌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 수치로 증명됐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틀린 건가? 한국이 실제로 선택권을 가진 건가? 그 순간부터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같은 사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계속 쌓였습니다. 군 전력 가동 관련 내부 지표는 매일 내려갔고 방산 조달 일정표는 한 장씩 새로 인쇄됐습니다. 생산 라인 중단이 단일 사건이 아니라 부품 조달, 검사, 인증, 조립, 납품, 정비까지 연결된 전체 체인이 무너진다는 의미임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이 멈췄다는 결과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원인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미국은 이런 구조가 되었는가? 왜 한국과 삼성, 그리고 베트남 생산 네트워크에 이렇게 깊이 묶였는가? 왜 대체 공급선이 존재하지 않는가? 질문이 결과에서 원인으로 완전히 이동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은 근거는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 같은 것이 숫자였지만 실제로 미국의 방산과 첨단 제조를 움직이는 것은 훨씬 더 좁고 깊은 기술 의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군용 반도체, 정밀 센서, 디스플레이 모듈 같은 영역은 공급처가 많아 보이지만 인증과 신뢰라는 장벽 때문에 실제 선택지는 극도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한된 선택지의 핵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외국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미국이 동맹을 거래 상대로만 취급한 것이 부메랑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왔고, 일본 내부에서도 동맹이란 말의 의미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논쟁이 커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미국 언론에서도 한국을 비난하던 논조가 약해지고 왜 이런 요구를 했는지, 누가 이런 계산을 했는지, 무엇을 근거로 480조 원이라는 숫자를 밀어붙였는지 그 구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한국이 얼마나 버티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왜 미국이 이런 오판을 했는지에 관심이 쏠린 겁니다. 펜타곤 회의실에서도 같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버틸 수 없다는 말이 회의실을 지배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다른 문장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느냐가 핵심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곧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었는가?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가? 한국과 삼성, 그리고 베트남에 연결된 생산 체인이 어떤 방식으로 세계 기술의 허리를 잡고 있는가? 이제 관심은 협박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원인의 실체로 이동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록 한 장으로 넘어가던 한국 관련 페이지가 이제는 문서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심으로 시작한 재검증은 결국 한 가지 결론으로 닿았습니다. 숫자는 틀리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보지 않던 숫자들이 더 중요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말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을 얕보는 순간 미국이 먼저 흔들릴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완성돼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숫자와 보고서가 쌓이면서 워싱턴의 공기는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현장 문제, 일시적 충격, 단기 혼란, 이런 말로 상황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검증 결과가 반복해서 같은 방향을 가리키자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 내부 판단 구조 자체였습니다. 이 사실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흔들린 곳은 정책 라인이었습니다. 상무부와 재무부, 국방부와 백악관 경제팀 사이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상무부는 말했습니다. 공급망 분석은 국방부 소관이다. 국방부는 반박했습니다. 경제 압박 전략은 백악관이 주도했다. 백악관 참모진은 또 다른 말을 했습니다. 모든 수치는 각 부처에서 올라온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가리키기 시작한 순간 조직 내부 신뢰는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이전과 다른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 숫자를 승인했는가? 왜 위험 경고를 무시했는가? 왜 대체 공급 계획이 없었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정책 토론이 아니라 책임 추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480조 원 요구안이 있었습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무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초기 초안에는 120조 원 규모의 단계적 투자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수정본에는 200조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문서에는 480조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중간 과정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밀어붙였고, 누군가는 묵인했고, 누군가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비공식 자료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 보고서 수정 기록, 회의 참석자 명단, 이 모든 것이 하나씩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강경 대응, 동맹 갈등, 무역 전쟁, 이런 프레임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 정부의 계산 실패, 공급망 무능, 정책 졸속, 이런 단어들이 헤드라인을 차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려다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 뉴욕 타임스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삼성과 베트남 네트워크를 과소평가한 대가. 이 표현은 정책 담당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특히 삼성이라는 이름이 공식 기사 제목에 반복해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상징적인 변화였습니다. 이전까지 삼성은 단순한 협력업체, 외국 기업, 부품 공급사로 취급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 군사력 구조의 핵심 축으로 묘사됐습니다. 베트남 생산 라인 역시 단순 해외 공장이 아니라 미국 방산 체인의 허브로 재조명됐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구조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 시작한 겁니다. 군 내부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장성급 회의에서 이전에는 정치적 발언을 피했지만 이제는 직접적인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가면 전력 공백이 생긴다.
이건 외교 문제가 아니라 작전 문제다. 책임자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 발언들은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회의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장교 사회에서도 불안이 확산됐습니다. 신형 장비 인도가 늦어지면 훈련 일정이 꼬이고 전술 계획이 수정되고 부대 배치가 흔들립니다. 현장 지휘관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한편 월가의 분석도 달라졌습니다. 초기에는 일시적 변동성, 정치 리스크 이런 표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고서는 훨씬 냉정해졌습니다. 구조적 의존 리스크, 공급망 집중 위험, 장기 생산 차질 가능성 이 세 단어가 보고서마다 반복됐습니다. 특히 투자은행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방산산업은 한국과 삼성, 베트남 네트워크에 예상보다 깊이 묶여 있다. 이 문장은 시장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투자자들은 단기 뉴스보다 구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방산 관련 주식은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눌렸습니다. 정치권도 흔들렸습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공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책은 졸속이었다. 검증 없이 밀어붙였다. 동맹을 숫자로만 봤다. 이 발언들은 기존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동시에 야당은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공급망 붕괴 책임, 군사력 약화, 국제 신뢰 하락 이 세 가지를 묶어 연일 공격했습니다. 청문회 요구도 본격화됐습니다. 누가 결정했는지, 누가 승인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 하나씩 밝히겠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경고 문서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펜타곤 내부 보고서 중 한국 의존 리스크를 지적한 자료들이 재발굴됐습니다. 그 문서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중요 표시도 없었고 정책 반영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삼성, 베트남 구조를 건드리면 전체 시스템을 다시 짜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부담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미뤘고 결국 지금의 사태로 돌아온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결과를 보며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이제야 터졌는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취약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 변화는 곧 더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단계부터는 이 문제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권력 구조의 문제로 번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정책이 아니라 권위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회의실에서 한마디면 모든 부처가 움직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화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백악관 경제안보 라인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던 힘의 구조가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각 부처는 더 이상 지시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각자 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전력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고 상무부는 산업 피해 최소화를 내세웠으며 재무부는 금융 불안을 막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 방향으로 움직이던 조직이 세 갈래로 갈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올라가는 보고서의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통제 가능, 조정 중, 협상 여지 있음 이런 표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문장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력 공백 우려, 장기 생산 차질 가능성, 동맹 신뢰 훼손 위험 이 표현들이 보고서 제목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같은 보고서를 하루에 2번 이상 읽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백악관 안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쉽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언론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초기에는 강경 대응, 무역 압박, 국익 수호, 이런 프레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책 실패, 오판, 무능, 이 단어들이 헤드라인을 채웠습니다. 주요 방송사는 매일 밤 같은 그래프를 내보냈습니다. F-35 생산량 변화, 미사일 생산 감소율, 방산 수출 지연 규모, 증시 손실 추이, 숫자가 쌓일수록 시청자의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버티는지가 아니라 미국이 얼마나 잃고 있는지가 중심 질문이 됐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정부 대응이 잘못됐다고 답한 비율 58%, 동맹과의 갈등을 우려한다는 응답 63%,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71%. 이 숫자는 정치권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상원의원 몇 명이 연속으로 인터뷰에 나와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다. 국가 시스템 문제다. 한국을 적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 이 발언들은 당 지도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방정부 반응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조지아, 텍사스, 엘라베마, 방산과 제조업이 집중된 주 정부들이 연합 성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세 정책으로 지역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연방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문구가 초안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퍼지자 백악관은 즉각 상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주지사들이 공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치적 타격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군부의 태도 변화는 더 결정적이었습니다. 합참 내부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전력 공백은 훈련 계획과 실전 대응 능력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문장은 사실상 경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성급 비공개 회의에서 더 강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정치 판단이 전력을 흔들고 있다. 군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이 발언은 참석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군이 정치 문제에 대해 이 정도 수위로 말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대통령 주변 참모진도 노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강경 유지파와 수수파로 갈라졌습니다. 강경파는 말했습니다. 지금 물러나면 더 약해 보인다. 수수파는 반박했습니다. 이미 약해 보이고 있다. 회의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한국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정책 토론이 아니라 권력 투쟁으로 변했습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 질문이 회의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외국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럽 외교 소식통들은 미국의 동맹 관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일본 언론은 한미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자국 안보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동남아 국가들까지 미국과의 협력 조건을 더 까다롭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얕보던 분위기는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대신 한국이 왜 이렇게 단호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늘어났습니다. 삼성 반도체의 기술 우위, 베트남 생산망의 안정성, 정부와 기업의 공조구조, 이 요소들이 하나씩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압박 대상이 아니라 전략 변수로 재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결국 한 가지 결론이 떠올랐습니다. 이 문제는 중간선에서 해결할 수 없다. 강경을 유지하면 붕괴가 오고 양보하면 책임 문제가 터진다. 어느 쪽이든 누군가는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누가 될지에 대한 계산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계산은 곧 공개적인 결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워싱턴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분명해진 뒤였습니다. 그동안 백악관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한국이 흔들릴 것이고 기업들이 먼저 압박을 넣을 것이며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고 삼성과 주요 협력사들은 공급망을 정비하며 대응했고 베트남 생산 라인도 정상적으로 유지됐습니다. 반면 미국 내부의 균열은 날마다 커졌습니다. F-35 생산 지연 누적 물량, 340대 초과, 토마호크 미사일 납기 연기, 9개국 동시 발생, 방산 계약 위약 위험액, 약 620억 달러. 이 숫자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대통령에게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현 정책 유지 시 미군 전력 경쟁력 심각 훼손. 이 문장은 사실상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재무부 보고서도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관련 산업 손실 누적 1천억 달러 이상, 증시 불안 지속 가능성, 고위험 단계. 백악관 내부에서는 결국 긴급 전략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참석자는 제한됐고 회의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자리였습니다. 회의의 핵심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멈출 것인가? 아니면 더 큰 붕괴를 감수할 것인가? 토론은 길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방식이었습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 어떤 표현으로 물러설 것인가? 정책 철회 자체보다 정치적 후폭풍이 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 연설문 초안이 작성됐습니다. 처음 문장은 여러 번 수정됐습니다. 강경한 표현은 삭제됐고 책임 전가는 빠졌으며 사과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선택된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됐다. 다음 날 오전 백악관 브리핑룸은 이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기자들은 이미 무슨 발표가 나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단상에 올라 짧은 침묵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세 조치를 중단한다. 투자 요구안을 전면 재검토한다. 동맹과의 협의를 우선한다. 이 세 문장은 전 세계로 동시에 송출됐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방산주 급반등, 환율 안정, 관련 기업주가 회복, 숫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승리도 패배도 아닌 깨달음에 가까운 분위기였습니다. 며칠 뒤 한미 고위급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요구서가 아니라 자료집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상호 의존 구조, 공급망 리스크, 공동 투자 계획. 이 단어들이 회의의 중심이 됐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래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다. 이 말은 회의실 안에서 아무런 반박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 측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맹의 재정의. 이 표현은 공식 문서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삼성의 역할도 다시 평가됐습니다. 단순 공급사가 아니라 전략 파트너. 베트남 생산망 역시 위험 요소가 아니라 안정자산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동안 숨겨졌던 구조가 공식 인정된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 사태는 하나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정책 실패 사례, 공급망 과신 위험, 동맹 관리 실패. 이 세 항목이 공무원 교육 자료에 포함됐습니다. 국제관계 학회에서도
이 사건은 자주 언급됐습니다. 압박이 아닌 존중이 더 강한 힘이 된 사례. 이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저 역시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숫자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고, 권력으로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술, 신뢰, 축적된 협력. 이 세 가지는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과장하지 않았으며, 침묵 속에서 준비했습니다. 삼성은 흔들리지 않았고, 베트남 생산망은 유지됐으며, 정부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48시간이면 끝난다고 했던 싸움은 미국이 먼저 멈추는 싸움이 됐습니다. 이제 워싱턴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 변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아니라 무시할 수 없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동맹은 욕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존중으로만 유지된다. 70년 동안 이어진 관계는 명령이 아니라 신뢰 위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